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2010년대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입지가 한국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하게 혐한 감정을 앞세워 자국민들을 호도하며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가 간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한일전쟁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전쟁하면 한국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한국이 일본과 싸운다면 우리 한국의 미사일 전력으로 정말 일본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전쟁이 재래식 미사일 하나만으로 종결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처럼 미사일 전력으로 전쟁이 끝난다면 세계 최강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미국은 어느 나라부터도 반드시 승리를 장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 등 뜻하지 않게 고배를 마신 적도 수차례 있을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 간 전쟁은 한 가지 전력으로만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못했던 양국가 간 현실적인 전력을 통한 한일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많은 매체들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주로 현무 미사일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일본이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상세한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일 전쟁의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일 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일 양국 모두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에 양국의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승패와 상관없이 한일 전쟁은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느 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가를 겨루는 초단기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오늘 꺼리투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초단기 국지전을 주제로 양국의 전력을 비교해 볼 건데요. 또한 현실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통해 이 급박하고 치열한 수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일 간의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옆 동네에 사는 깡패 국가인 중국 때문입니다. 얼마나 덩치가 큰지 숨만 쉬어도 자신들의 매연을 일본까지 날려대는 이 거대한 국가가 팽창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주변국의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멀쩡한 일본 영토를 자기들이 소유하겠다며 태평양 진출을 시시각각 노리고 있으며 엄청난 함대를 육성하거나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며 북한 땅을 홀라당 삼키려 한다는 점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나쁜 이웃이라도 옆방에 칼을 든 강도가 있다면 잠시나마 힘을 합치듯 중국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양국의 전면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중국을 막아줘야 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다 자폭한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간 국지전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2019년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함정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해 양측의 긴장이 고조됐던 초계기 도발 사건이나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로 인해 벌어진 한일 무역 분쟁처럼 양자의 분쟁 강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등한 형태의 관계가 정립돼야 함에도 옛적 잘난 시절을 못 잊는 일본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아무리 무서워도 한국의 옛일을 사과하고 자신들이 한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일본 우익들에게는 배알이 꼴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일과의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본은 언젠가 대한민국과 위계를 정리하려고 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등한 동맹이 아니라 일본이 주인공이고 대한민국은 그저 건드는 상황을 만들고 겸사겸사 사과도 어물쩍 넘기겠다는 심보란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사적 도발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일본이 한국을 무릎 꿇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사실상 제로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일본의 모든 전력을 총집결한 단독적인 공격이라면 우리를 제압할 방법은 없습니다. 급작스런 변수에 올라타거나 미중 등 강대국과 대결할 때 한국에게 뒤통수를 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강해진 것도 있지만
일본이 반대로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확실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양국의 국방비 지출입니다. 2001년 일본의 국방비는 GDP 1%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GDP 3% 규모이던 우리 국방비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 국방비의 80% 선까지 상승했으나 일본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았고 일본이 얼마나 제자리 걸음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따지면 더 놀랍습니다. 국제전력문제연구소 IISS에 따르면 일본의 병력 1인당 국방비는 2003년 18만 달러에 육박했지만 한국은 2만 달러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으로 무려 8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면서부터 일본은 16만 5천 달러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한국은 6만 달러에 근접하며 3배 이하까지 차이를 좁혔습니다. 일본이 순수 모병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전력에 투입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미일 동맹을 구성한다면 한국은 어디까지나 3등, 자신들의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보다 절반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의 종합능력치가 상상도 못할 기세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에게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일본의 불안감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이렇게 성장한 한국을 일본과 대등한 선에 놓다 보니 한국에 사과할 것과 갚아야 할 것이 많은 일본으로서는 어떻게든 한국을 누르지 못하면 한국의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위기감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발 아래 한국을 무릎을 꿇려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을 부려 중국과 북한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우익들은 한국의 성장세를 누르고 싶지만 누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혐한이라는 다른 꼼수를 부리게 되는데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보수 우익으로서는 이러한 판세를 깨야 한국의 기세를 잠재우고 길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배를 상회하며 그 경제력 역시 아직 우리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강점들을 이용해 한국의 길을 꺾으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결국 실패했는데요. 역사 분쟁으로 국한되던 한일 간 정치 이슈를 경제로 확장했음에도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 자민당 정권으로서는 좀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군사적 도발인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며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유는 중국과 북한을 감시한다고 주장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국을 노리는 배치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규슈와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감시정찰 체계를 정비하며 그 끝선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도를 통해 북한을 감시하겠다는 말은 한반도 전체를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거짓말이란 것이죠. 일본 정부가 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함에도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힘이 자신들에게는 경계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한일 간 국지전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불리한 지역의 방어를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모든 전력을 양국에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양국 모두 정확한 주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군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국가나 단체입니다. 이는 2018년 주적 개념이 북한에서 동북아 전체로 확장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설사 북한과의 평화 상태가 이루어지더라도 급변 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이나 북한 정권 붕괴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군의 전력 대부분이 서북도서나 동해안에 밀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냉전 시기부터 꾸준히 대립하던 러시아와 쿠릴 열도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팽창으로 오키나와 조호도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도입한 F-35의 초기 도입군 42대가 모두 일본 북부 미사와 기지에 배치되는 것이나 중국에 대응하는 이 호위대군의 신규함인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이 배치되는 것을 통해
일본 역시 한일 분쟁에 전력을 다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부산과 거제로부터 불과 5-6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는데요. 이는 우리 군이 운영하는 K9 자주포가 사용하는 신형 사거리 연장탄의 사거리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거리입니다. 독도함을 비롯한 상륙함의 전력이 포함된 우리 군의 제5성군 전단과 잠수함 사령부, 특수작전단이 있는 진해로부터 불과 90km 떨어져 있으며 김포에 배치된 제5 공중기동 비행단과 포항의 해병 1사단, 6 항공전단과 굉장히 근접한 곳입니다. 이에 반해 대마도를 지키는 일본 병력은 육상자위대 소속 대마경비대, 해상자위대 소속 대마방비대의 초소 수곳을 포함해 불과 300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후속 전력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방위에 투입할 수 있는 양국의 전력차가 큼에도 일본의 방비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양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우호국이라 하더라도 국경방어 병력이라기엔 너무 초라한 병력 배치인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장기적으로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 예정될 정도로 강화되는 반면 일본의 방위 역량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방증입니다. 2026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는 장기적으로 역전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앞지르면서 그들보다 군사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800억 원이며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 운영비는 35조 8,500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습니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획득하여 전력을 증강하고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의 무기 체계가 노후화되거나 신규 무기 사업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방위력 개선비에서 일본을 앞서는 우리 군조차 대량의 F-35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이외의 대다수 무기 체계의 개선을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F-35의 유지비가 어마어마하다는 점 역시 큰 문제입니다. 일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력 개선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계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은 F-3500대를 추가 도입할 것과 함께 노후화된 F-15J의 개량을 선언했는데요. 특히 이즈모쿠 경항모에서 운영할 것을 고려해 수직 이착륙 기능이 포함된 F-35B를 다수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대로 전력이 갖춰진다면 일본은 147대의 F-35와 100여 대 이상의 최신형 F-15를 보유하게 되어 우리 군을 압도하는 항공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춰보면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렵사리 내린 결단인데요. 제한된 예산에서 육상자위대의 전력 개선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F-35는 그 성능과 별개로 사업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전군의 차기 전투기를 통합해 단가를 낮추고 F-22를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로서의 요구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전직 미공군 관계자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F-35는 스텔스와 고성능 센서가 주렁주렁 달린 고비용 기체이며 유지비는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며 F-35는 저비용 경량 전투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다른 애널리스트 역시 F-35의 제조사인 록히드를 대상으로 그들은 F-35를 너무 과하게 제작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군사 전문 매체 포퓰러에 따르면 F-35의 유지비는 시간당 44,000달러에 달하며 이는 제트 엔진의 수명 주기를 고려한 8,000시간의 작전 시간을 고려한다면 352만 달러에 달하는 고액입니다. F-35가 생산되고 있는 중이기에 단가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유지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군조차 대량 운영이 불가능한 계륵 신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비춰봤을 때 일본의 항공전투력이 한국보다 다소 우수해 보이나 전쟁은 전투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일본은 F-35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마련도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육상 및 해상자위대 예산이 줄어 앞으로 일본의 군전력은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제 제재로 한국을 제압할 수단을 거의 상실한 일본에게 남은 건 이제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전력이 증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려 하거나 제주도 해상의 해상교통로를 봉쇄하는 등의 도발은 초강경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 역시 이에 대해 방어 활동을 하는 한편
반격을 가할 것인데요. 그 장소는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 있고 전략적 가치가 막대한 대마도가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국방 예산이 역전되는 20년대 중반쯤이면 일본은 지금까지 쌓아온 해상 전력과 몰빵하다시피 쏟아부은 항공 전력으로도 대한민국의 수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우익들은 마지막 한판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본인들이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따서 갚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근대화에 성공한 이후 아무 문제 없이 폭풍 성장했다고 생각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발전은 무모한 도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한 근대화 과정에서 사무라이들의 반란을 진압하며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 등 열강이 엄청난 채무를 빚졌었는데요. 가만히 있었다면 식민지가 될 상황에서 조선을 침탈하고 청일전쟁에 승전하며 청나라로부터 받은 전쟁배상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이후 과도한 팽창으로 다시 부채가 확대되자 러일전쟁을 승전한 이후 열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패전했다면 일본은 완전히 붕괴되었을 도박들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지만 지속되는 도박이 매번 성공할 수도 없다 보니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영토를 토해내고 막대한 채무를 껴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일본이 지고 있는 채무의 규모가 전쟁 당시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다시 한번 도박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가네다 마사루 게이오데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를 죽기 전 마취 상태라고 표현하며 GDP의 2배가 넘는 재정 적자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혁명 등 극단적 상황 없이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44년 일본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204%에 달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부동산과 재산에 90%의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예금을 정지시키고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정지당했다가 돌아온 통장에서 상당량의 예금이 국채 상환을 위해 압수당했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 의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본의 이런 행적들이 지금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일본의 GDP 대비 국채 규모는 25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은 혁명이나 전쟁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일본의 눈은 항상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면전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해군 전투력을 전부 모은다 해도 자위대의 4개 호위대군 중 단 하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이 급격히 팽창하며 양가질적으로 일본 해공군에 밀리지 않는 강력한 군대가 되면서 이런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침략을 하려면 정군을 동원해도 모자른데 한국을 공격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한국군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게다가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일본을 감시하고 있고 주변국인 중국이 틈틈이 일본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 지상군인 육상자위대 장비는 더욱 참담합니다. 일본의 19식 차륜형 자주포나 99식 자주포를 우리 K9과 비교해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요. 99식 자주포는 우리의 K9과 거의 동시기인 99년에 전력화된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최초 성능에서부터 K9과는 격차가 심한 자주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반면 일본의 자주포는 이제 우리의 것과 비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최대 사거리가 30km로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해 K9의 기존 최대 사거리인 40km에 겨우 도달할 수 있으며 낮은 출력의 엔진과 더 적은 장탄수를 가졌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사거리 54km의 신형 포탄을 전력화하고 2030년대 이후로 사거리 100km의 신형탄을 배치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K9의 다른 개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확성, 사거리, 위력 등 모든 면에서 그 격차는 더욱 현격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내놓은 신형 19식 차륜형 자주포는 더 참담한 수준입니다. 장갑이 없는 개방형 구조의 차륜형 차량에 99식의 155mm 포신을 얹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장비의 가격은 일본의 고질적인 고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쓰잘데기 없는 자주포가 최소 6, 70억에 달합니다. 훨씬 강력하고 또 튼튼한 K9 자주포가 40억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통해 바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는
한국의 경제 역량을 약화시키거나 일본의 의지를 관철시켜 한미일 동맹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고작 동맹 때문에 전쟁까지 일으킬까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은 과거 세계 최강국이던 영국의 손발을 자처하며 청나라 러시아와 싸웠고 그 과실을 통해 전 아시아를 침탈할 수준의 힘을 길렀습니다. 이번에도 세계 최강국 미국의 편에서 가장 강한 수족이 되어 한국과 중국을 굴복시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것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일진보다 그 옆에서 살랑대는 아이가 더 나대는 것처럼 미국을 등에 두고 호가호위하려는 일본에게 자신과 대등한 한국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한국을 한 번쯤 밟아줘야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양아치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제 제재를 가하면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망상은 이미 2019년 무역전쟁의 처참한 실패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일본은 마지막 남은 카드인 군사적 도발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때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독도 기습점령과 제주도 남방에서의 해상교통로 차단입니다. 독도 기습점령은 해공군의 우위를 살리는 전략으로 독도를 점령한 뒤 방비를 굳힌다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해군이 독도를 되찾기 어려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국내 단합을 유도하고 한국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힘의 우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독도는 한국의 실질적 지배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독도를 빼앗기더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을 마음껏 쓰지도 못할 뿐더러 독도를 재점령하기 위해서는 일본 해상자에 대해 전면전을 불사해야 하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도 그러한데요. 또 설사 독도를 무력 점거하더라도 우리가 독도 주변을 봉쇄하면 일본도 독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전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장기간 점령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극단적인 수단은 제주도 남방의 해상교통로 봉쇄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 국가를 성장시킨 나라이며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해상을 통해 들여오고 나가는 물자의 대부분이 바다를 지나는 해상교통로에서 나옵니다. 일본이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고 일본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해상자위대가 있는 큐슈의 사세보항에서 출격해 제주도 남방에 배치된다면 일본 해군을 정면으로 공격하기에는 양측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므로 협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다급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중부 북방 마이즈로에서 해상자위대 3호위대군과 마이즈로 지방대가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소속 정예부대원을 실은 타이계급 잠수함과 함께 독도로 출항합니다. 동시에 큐슈 사세보의 2호위대군과 사세보 지방대 중구남방의 4호위대군이 연합해 제주도 남방이어들을 향해 북진합니다. 이를 P1 초계기 RC2 전자정보 수집기 등의 지원기와 이즈모크 경항모에서 출격한 F-35B 편대가 지원합니다. 통보 없는 일본 자위대의 급작스런 행동에 대응하여 2025년 함대로 확대 개편된 제주 해군기지의 7기동함대와 강원도 동해의 1함대가 맞출격합니다. 독도 근방 동해상에 도착한 3호위대군에서 2020년대 중반 새롭게 건조한 마야급 3번함과 P1 초기기에서 12식 대한미사를 기반으로 한 일본형 토마호크가 발사되고 독도의 우리 수비대를 타격합니다. 독도 경비대가 급작스런 기습 공격에 큰 타격을 입은 사이 육자대 소속 수륙기동단의 정예가 타이계급 잠수함을 이용해 독도에 상륙합니다. 이에 맞선 독도 경비대가 격렬히 저항하지만 장비의 차이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독도를 내주고 맙니다. 제주도 남방에서 기동하는 이 4호위대군과 지방대들은 이즈모급 두 척에 탑재된 F-35B 편대와 규수에서 발진한 지원기 전력을 바탕으로 봉쇄를 강화합니다. 우리 7기동군단 역시 세종대왕함 배치2와 한국형 중구축함 4에서 7만 톤급의 한국형 항모를 갖춘 세계전대 규모의 강력한 전력을 보였으나 일본 해상자위대 지원항공 세력으로 인해 양측의 전력은 대등해져 대치 상태가 이어집니다. 한일을 대치해 중국 최정예 동해함대 역시 공공사명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대규모 함대를 급파합니다. 이후도 해상에서의 3자 대치는 분쟁 내내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전에 일본의 이상행동과 과격 발언을 인지한 우리 정부는 만일을 대비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던 중 일본의 기습적인 도발과 해상봉쇄가 일어나자 보복을 결정합니다.
일본 본토에 대한 타격과 확전은 미국이 반대할 것은 물론 북중과 대치하는 전력을 뺄 수 없으므로 이런 전략은 불가능하기에 정부는 대마도를 점령하여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병력을 파견합니다. 진해 해군기지에 잠수함 사령부 소속 잠수함들과 오성분 전단 소속 함정들이 출격합니다. 동시에 대마도에 강습하기 위해 포항에 위치한 해병 항공단 소속 마리논 헬기로 구성된 상륙기동 헬기 2개 대대와 이를 호위할 상륙 공격 헬기 1개 대대가 출동하는데요. 상륙 공격 헬기 대대를 구성하는 공격 헬기는 AH-642 아파치 가디언, AH-1G 바이퍼, 마리논 무장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주의 17 전투비행단의 F-35A 수개 편대와 대구의 11 전투비행단의 F-15K 수개 편대가 출격하며 다수의 KF-X 편대와 FA-50 편대가 이를 보조할 것입니다. KF-X 시제기는 4월 공개 예정이며 공개와 함께 정식 제식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의 방향대로 참매나 송골매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한편 이에 더해 후속 지원을 위한 부산의 5 공중비행단 소속 KC-330, C-130J, CN-235가 대기합니다. 함대와 공정부대가 급습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대마도 전역의 자위대 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가해집니다. 이를 위해 남해안에 긴급 전개된 천무 MLRS에서 발사될 KT즘-2를 비롯해 현무-2 시리즈와 탄두 중량 2톤의 괴물탄도미사일인 현무-4가 대마도 자위대 기지를 초토할 것입니다. 대마도 채북단의 운이섬 레이더 기지, 대마도 남부와 북부에 배치된 해상자위대위와 대마방비대 2개 중대, 이즈하라의 스시마 경비대와 남스시마 경찰서, 북스시마 경찰서 등이 타격 대상이 될 텐데요. 또한 민가와 떨어진 지역이나 상륙 예정지 근방의 기지들에는 시험 운용 중인 K9A3 한개 포대의 초장거리 정밀 사격이 시작됩니다. K9A3부터는 완전 무인화가 이루어지며 풍산에서 제작 중인 사거리 100km의 정밀유도 활공포탄 GGAM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군은 2020년대 말까지 전군의 K9과 K9A1을 A2형으로 개량할 예정이며 20년대 중반부터 K9A3를 개발 완료하고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반까지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마도와 거제도, 부산 사이의 거리는 65km 정도입니다. K9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54km의 사거리를 갖고 있어 최북단 운이섬의 레이더 기지까지만 닿으나 GGAM이 실전 배치된다면 한반도에서 K9을 이용해 대마도 전형을 사정권에 둘 수 있으며 그 정확도 역시 미사일에 준할 것입니다. 고작 3개 중대의 규모의 대마도 방어대로는 K9의 포격과 탄도미사일 세례를 버틸 수 없어 무력화됩니다. 이 무렵 상륙공격 헬기 대대의 지원을 받는 우리 해병대의 상륙기동대가 대마도 공항을 점령합니다. 해병대가 점령지를 확장함에 따라 대마도는 완전히 봉쇄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진해에서 출발한 오성분 전단의 20노트의 속도로 기동할 수 있는 마라도함과 천왕봉급 상륙함이 대마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진해에서 대마도까지는 90km 정도로 3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들 상륙전대는 남해를 방어하는 삼함대 소속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과 잠수함 사령부 소속 손원일급 도산 안청호급 잠수함이 맡게 됩니다. 독도급 상륙함에서 해군 특수작전단 소속 UDT 부대가 마리논의 분승에 강습을 시작하고 후방 데크에 탑재된 솔개급 공기부양정에 탑재된 K1-E2 전차와 보병부대가 상륙을 시작합니다. 이후 선행한 상륙함대를 쫓아 오성분 전단 52기뢰 전대의 양량급 소해함들이 일본 잠수함의 기뢰살포를 대비해 소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K1-E2 전차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차인 K1의 개량형으로 최근 개량 중인 K1-E1의 추가 개량형인데요. 호수 조준경 교체와 양압장치, 냉방장치, 보조전원 공급장치를 새로 장착해 전투 효율성을 높인 전차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대 중반까지 배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편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은 규슈 동북부의 스이키 기지, 남부의 뉴토바루 기지에서 출격한 항공자위대 소속 F2, F-15, F-35A가 출격하나 먼저 도착한 우리 공군과 한반도 남부에 배치된 LSM-4대로 인해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대구 항공에서 대마도까지 190km이며 청주에서 대마도까지는 300km임에 반해 스이키에서 대마도는 200km, 뉴토바루에서 대마도까지는 320km이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LSM은 우리 군의 차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북한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체계입니다. 2033년까지 개발 완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성능은 과거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던 사드에 준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개전 하루 만에 대마도는 한국군에 완전히 점령되었습니다.
해병 강습대대 2개 대대와 K1 E2 전차 6개를 포함한 1개 해병대대, UDT 1개 대대가 상륙에 성공했고, 곧이어 후속해 도착할 고준봉급 상륙함과 C-130J CN-235를 통해 K9A3와 비궁 지대함 유도 로켓, 청궁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3만 명에 가까운 대마도 거주 일본인들이 우리 군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양국의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시모노세키 인근 이와쿠니 기지에서 미군의 F-35A가 대마도를 향해 출격합니다. 이와쿠니는 동부가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100여 대 이상의 미군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게 남은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미군의 중재조차 무시하고 3만 명의 민간인이 거주하는 대마도 탈환 작전을 시도하거나 독도와 대마도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한판 도박을 연달아 시도하다가 나라가 망했던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전범국의 직계들인 자민당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데요. 그들이 아는 일본의 역사는 단판승으로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영광을 이룬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박수를 연달아 내다 패전한 전범국의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딜을 시작할 것인데요. 미국이 대마도의 탈환까지만 봐준다면 이전의 한미일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과 협상 카드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후 한국과의 분쟁은 적을 것이란 것을 강조하고 미군이 잠시 기다려줄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격하게 반대하지만 일본군이 자국 영토 탈환을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은 탈환에 실패할 경우 사세보에 대기한 아메리카급 강속 상륙함이 대마도로 이동해 강제로라도 휴전을 성사시킬 것과 일본이 무력 탈환을 시도하는 것을 한국에 전달할 것을 통보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마도에 배치된 전력을 강화합니다. 독도급 천왕봉급 강력 상륙함과 징발된 민간 선박을 통해 K1 E2 전차는 물론 K1 A3 전차와 K2 전차가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K1 A2 전차는 K1 A1 전차에 구식화된 전자장비를 개선해 2018년부터 배치된 전차이며 K1 A3는 전면적인 장갑교체, 주역안에 밖에 나갈 필요 없이 관측이 가능한 사스 장치를 도입하는 등 추가 개수한 전차로 2027년부터 실물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전제전을 차단하기 위해 대전자전 부대가 배치될 것이며 KF-X 역시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 전자전포들을 탑재하고 기동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KF-16에 사용되는 ALQ-200K를 자체 개발했으며 KF-X의 내장형 포드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입이 확정된 다수의 레드백 장갑차, 천무 MLRS, MSAM, LSAM 등이 전진 배치되고 일본군의 반격을 감지하기 위해 TPQ-74K 대포병 레이더 등 각종 전술 레이더가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피스아이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신형 조기 경보기가 적을 감시하며 적의 진입을 차단하고자 남폭급 기뢰부설함의 기뢰부설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타이게이급, 소류급 등 잠수함을 파견해 이를 견제하려 하나 수가 모자랍니다. 대부분의 잠수함 전력은 2호도의 주력 함대를 호위하거나 독도 점령에 투입되었으며 대마도 북방에 위치한 미국의 해저 소음 관찰 기지 역시 미국의 반대로 쓸 수 없습니다. 몇 되지 않는 잠수함들은 우리 잠수함대와 슈퍼링스, 와일드캣, P3K, P8 등 육항공 전단 소속 대잠 헬기들의 촘촘한 대장망과 수적 열세에 격침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더욱 자유로워진 대한해협은 우리 함대가 오가며 대마도에 주둔하는 우리 군의 전력은 점차 강화됩니다. 이에 초조함을 느낀 일본은 전력을 최대한으로 집중하여 공세를 기획합니다. 이 사호위 대군의 일부를 경항모와 함께 돌려 공세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유일한 지상 상륙 전력인 수륙 기동단과 사사단 병력 일부를 집결해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후 첫 공세는 전자전과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일본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F-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의 수입을 요청하면 물론 자국의 가와사키 C2 수송기를 개량한 EC2 전자전기를 개발 중인데요. 이 전자전기들은 상대의 방해 전파를 방어하기보다 전파 공격을 가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레이더를 교란하고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 대규모 전자전 공격이 가해지는 한편 지대지 미사일이 발사되고 일본 항공자위대가 접근해 올 것입니다. 일본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개발 목표를 지상 공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 만들었는데 이를 개조한 초장거리 지대함 미사일과 사거리 300km급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F-35A와 B의 호위를 받는 F-15와 F-2가 공대지 공격을 가하며 수륙기동단의 상륙장갑차들이 접근해 올 것입니다. 이들 장갑차는 미국이 실패한 EFV 상륙장갑차와 유사한 일본제 장갑차와 미국제 AAV-7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상당수의 공정부대 역시 접근할 것인데요. 그러나 일본군의 전자전기의 전파교란은 우리 대전자전 부대에 의해 대부분 방어되며 전자전 포드를 장착한 KF-X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L3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이 EC2를 격추하고 항자대의 항공기가 우리 지대공 체계와 전투기 편대에 제압됩니다. 상륙을 시도하던 장갑차 부대는 어무 없이 자살 돌격을 감행하다 비공 유도 로켓의 집중 포화를 받아 전멸하고 화망을 뚫고 강습에 성공한 헬기 부대 역시 우리 군의 강력한 주력 전차와 레드팩 장갑차에 섬멸됩니다. 일본의 상륙 시도와 동시에 우리 군 역시 전쟁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사세보, 이시야, 스이키, 누토바루 등 규수 일본군의 항공기지와 군항을 대상으로 대규모 탄도탄 공격이 가해집니다. 요격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 미사일은 일본군해로 기동한 안창호급에서 발사되며 가까운 후쿠오카의 4사단과 자위대 지대지 플랫폼에는 대마도에 배치된 K9A3와 천무의 공격이 가해집니다. 자위대 반격은 처참히 실패하고 규수 방어가 약화되면서 국군의 본토 상륙이 가시화됩니다. 이때 양국의 분쟁을 주시하던 미국이 개입합니다. 이미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양국이 더 큰 피해를 얻어 중국이 득을 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세보를 모항해둔 아메리카급 강속 상륙함을 비롯해 오키나와 요코스카의 주일미군이 해당 해역에 급파되고 미 국무부 장관과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시작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7함대 니미츠급 항공모함 위에서 한미일 정상과 실무진이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양측의 영토를 전쟁 이전으로 되돌리고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도와 이오도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한국은 일본의 생각구 열도 점유를 인정할 것을 타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적 사죄와 배상을 헌법에 기입할 것을 끝으로 양국은 종전에 합의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자민당 정권과 우익 세력은 완전히 붕괴되며 중도 세력으로 구성된 새로운 내각이 성립되어 한일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강력한 한미일 동맹이 중국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대전의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전쟁 시나리오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주요 핵심 내용으로만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전력과 향후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국방비를 반영해 앞으로 증강되는 군전력을 토대로 해당 영상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반면 예상과 달리 일본의 군전력이 지금 이상으로 증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의 군전력이 커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것이며 최신의 무기체계를 개발할 것인데요. 일본의 힘이 커지는 만큼 한국의 군전투력은 그 이상으로 강력해질 것입니다. 1950년 중국에 침략당한 티벳과 비슷한 사건이 우리 한반도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점령당한 티벳은 2021년 현재 거의 완전히 중국에 흡수되었으며 티벳 망명정부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사망할 때쯤이면 완전히 중국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세계 군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도 김정은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전면적인 충돌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뒤를 이어야 할 자식들의 나이가 어린데다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북한을 위임 통치할 것으로 보이는 김여정에 대한 북한 내부의 반발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영유권을 두고 언제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언제든지 한국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 붕괴 시 자신들이 한반도 이북 쪽을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없는 나라일까요? 오늘은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이 그토록 무시하는 한국군이 중국을 막아서면서 그들의 야욕을 부셔버릴 수 있는 한중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북한 붕괴 시 한, 중, 미, 러 4개국이 한반도 북부를 분할할 것을 주장해왔는데요. 그 주장의 황당무계함과 별개로 중국의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함경남도가 중국 영토로 색칠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함경남도의 항구들을 차지해 동해로 진출하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보입니다. 중국의 생각대로 함경남도의 항구를 획득하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중국 해군이 동해안을 장악하고 북방 항로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동서양면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야심을 점차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큰 위기가 닥쳐 정권이 붕괴한다면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국군과 중국군의 충돌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권을 주장하며 개입하는 곳은 한반도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최근 30개월 동안 수행한 국외 활동이 지난 30년 동안 수행한 활동보다 많다며 2050년까지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중국의 야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중국은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군함을 설치하는 한편 매 웬만한 선진국 해군 전체에 버금가는 규모의 함정들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에서는 2040년까지 중국이 6척의 항공모함과 준 항모급인 20척의 대형 상륙함, 80척의 구축함과 순양함 등 미 해군 전체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엄청난 함대를 바탕으로 대만, 오키나와 괌을 중국의 영토로 만들어 미국과 태평양을 양분한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만과 오키나와를 노릴 생각을 하는 중국이 한반도를 노리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만리장성의 종착지를 평양이라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김정은의 급사 등에 의한 정권 붕괴에 대응할 대규모 병력을 국경지대에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든 혼란에 빠질 경우 중국군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일을 위해 북진하게 될 우리 국군과 중국군의 충돌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다음으로 중국과의 전면전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선진국이 됐다 하더라도 인구 5천만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지투로 발돋움한 전세계 최고의 인구대국 중국을 이길 수 있으리라 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의 행보가 가격해지는 것은 중국의 미래가 예상보다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시진핑 집권 후 중국몽으로 요약되는 국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모든 인민이 극빈층에서 벗어나는 전면적 소강사회를 이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압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2월 24일 시진핑은 자신이 집권한 8년 동안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곤에 벗어났다며 현행 기준으로 볼 때 약 9,900만 명 농촌 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났다면서 832개 빈곤현과 12만 8천만 개 빈곤촌이 빈곤 상태에서 빠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상은 그가 말한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고작 1년 전인 2020년 늦봄 리커창 총리는 6억 명 이상의 중국인이 월 1,000위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집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한탄했습니다. 1,000위안은 우리 돈으로 17만 원을 살짝 넘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 27일 중국의 싱크탱크 NIFD는 작년 말 기준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이 270.1%에 달해 2019년보다 24.7% 급등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중국의 GDP 규모를 감안했을 때 늘어난 24.7%의 부채 규모는 우리 돈으로 무려 4천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국가 부채가 2천조인데 단 한 해 동안 늘어난 중국의 부채가 4천조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절대빈곤 기준은 달러로 환산할 경우 하루 1.7달러로 우리 돈 1,900원이며 이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절대적 빈곤 기준인 1.9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기준을 만들어 빈곤을 탈출했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쌍수성 정부는 성내 빈곤층의 99.9%가 빈곤 탈출에 성공해 빈곤층이 17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언했는데요. 과연 중국의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현재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미래는 더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고령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청년 인구의 감소와 부양 인구의 급증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데요.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나 일본 역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인구는 2010년 첫 감소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재정 여력은 GDP 대비 국가 채무 60%로 아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발빠르게 체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상황은 그 덩치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냥 답이 없습니다. 2017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은 오는 2025년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8년 뒤인 2034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1억 6천만 명에서 2050년 3억 6천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만일 이를 중국의 퇴직 연령인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은 약 10년 후에는 5억 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약 9억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노인 인구의 대다수가 교육받지 못한 빈곤층이기 때문에 재교육이나 재취업 역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의 결혼 건수는 2013년 1347만 건에서 2020년엔 813만 건으로 급감했고, 중국 당국은 2020년 출생 후 호적 등록까지 한 신생아 수는 1003만 5천 명으로 2019년보다 15%인 175만여 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7년이면 중국의 인구는 인도에 추월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중국은 수천조 원을 넘어 수경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를 진 상태에서 인구조차 감소하는 국가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에 미국을 압도하는 세계 최강 국가가 된다는 것은 그저 중국식 허풍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반면 미국의 미래 성장력을 고려할 때 이는 더 확실해지는데요. 미국은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으로 안정적인 인구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2030년에 이르면 더 벌어져 미국의 유아 청소년 인구가 중국의 15.8%보다 3%가량 앞선 17.5%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산업에서도 미중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이 밀고 있던 화이, 칭하이윤이 등의 대기업들이 미국의 철퇴에 몰락하는 와중에도 애플, 아마존,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의 횡포에 질린 세계 기업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시간은 결코 중국의 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중국은 본격적인 성장이 유지되는 2030~40년대까지 미국의 패권을 빼앗아야만 중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가 넘는 국가 부채는 전쟁이나 혁명 또는 그에 따르는 수준의 혼란을 동반한 개혁이 아니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인구가 줄어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되면 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날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중국이 벌이는 군사도발이나 막가파식 행동은 이런 현상의 전조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도발을 그저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데요. 지금 중국은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중국의 과격한 행동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발악입니다. 즉, 이런 중국의 기이한 행동들은 절대 무시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의 활로가 미국의 압박으로 하나씩 막혀간다면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이 마지막 한판에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다면 쥐도 고양이를 물듯이 중국은 자신들의 여력을 총동원하여 외부 세력과의 단판 승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당장의 승산은 없으니 단 한 번의 승부로 이기기 위해 그저 승률을 높이기 위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대국주의,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은 마지막 순간 평화로운 포기보다 전쟁이라는 도박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 제국이라는 좋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판의 대결은 중국 성장이 멈춰서는 군사력을 확장할 수 없을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전장은 중국의 한 부분이라 주장하는 대만이나 어떤 사태로든 혼란에 휩싸인 북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두 지역 중 한 지역에서만 승리하더라도 중국은 지정학적인 우세를 점할 수 있고 적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어 기사회생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가장 탐내는 핵심 지역들 중 하나인데요. 만약 중국이 북한의 영토인 한반도 북부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러시아와 북극 항해를 통해 미국의 봉쇄를 우회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양면에서 압박할 수 있는 요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적들이 북한을 장악할 경우 수도인 베이징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이 가장 치명적인데요. 따라서 김정은의 급사나 북한 내부의 쿠데타 등 정치적 격변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북한을 점령하여 적대 세력의 압박을 받아주는 완충 쿠션 역할을 북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무너질 때 북진 통일을 완수하고
북한 개발을 통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꾀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자국군을 파견하여 북한의 유지와 핵무기를 장악하는 한편 우리 군의 북진을 저지하고 조기에 평양을 점령하여 한반도 북부를 완벽히 속지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제7기동군단이 북진하고 현무미사일의 공격으로 중국에 초토화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일과 강력한 부대로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면 2003년 이라크군을 완패시킨 미군이 초라하게 이라크를 떠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 전쟁에서 무기와 군사력은 그저 수단이며 결국 정치와 외교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매체에서는 볼 수도 없고 다루지 않았던 현실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한중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욕심을 내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 한중전쟁 시나리오를 위한 자료조사를 진행하면서 중국의 한반도 장악 의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치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정부는 산둥과 만주를 책임지는 중국 5대 정부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북부정부의 시설 중 한반도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공항과 군항의 위치입니다. 군사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이 요동반도와 북중국경의 군사공항들을 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동반도에 5개, 북중국경에 2개의 공항이 밀접하게 배치됐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요동반도의 공항 간 평균 거리가 30km 안쪽, 북중국경의 공항 간 거리가 14km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민간 공항이라면 자전거를 타고 가도 1시간이 걸리지 않을 위치에 공항을 지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갖는 의미는 적의 공격으로 한두 개의 비행장이 훼손되더라도 계속 공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이 공항들은 한반도 침략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이 한반도 근처에 배치한 미사일들 역시 큰 문제인데요. 중국은 둥펑 15, 16 단거리 미사일을 북중국경의 단둥과 산동반도 등 여러 곳에 배치했습니다. 둥펑 15 미사일은 개량형의 사거리가 900km를 넘지 않는데 단둥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반도 전역과 대마도, 규슈 북부 일부를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미사일들은 대한민국만을 노리고 만들어진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을 비춰볼 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집착은 소름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둔화가 본격화되는 2040년대에는 한계를 맞습니다. 반면 경쟁 상대인 미국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어 2030년에서 2040년 사이가 중국이 군사력으로 세계 패권을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의 힘이 쇠퇴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큰 한판의 도박을 감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의 무력 침공은 이미 예견돼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김정은이 당뇨와 고혈압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급사하면서 북한의 김씨 정권은 급격히 불안해집니다. 아직 어린 자식들을 대신해 후계자로 지정된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와 권력을 두고 대립하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여성 지도자에 반감을 가진 북한 지도층의 불신을 사고 마는데요. 반면 이를 기회로 여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김평일의 아들 김인강, 김영주의 손자 등 백두 혈통 내 곁가지들이 김여정의 리더십 부족을 명분으로 각자 후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곁가지는 백두 혈통이라 불리는 북한 김씨 중 직계가 아닌 이들을 말합니다. 김평일은 김일성 셋째로 김정일의 경쟁자였으며 김영주는 김일성의 동생이며 김정일의 정적이었습니다. 각 세력들은 자신을 후원할 수 있어 보이는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응해 대한민국, 미국, 중국 등이 북한의 이상사태를 감지하고 군을 이동시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북한의 동맹인 중국의 인민해방군입니다. 만주에 배치된 78, 79 집단군 소속 기갑부대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도하를 시작하고 산둥과 요동 일대에 배치된 공수부대 공강군의 수송기들이 평양으로 급파됩니다. 이들은 시안-20 전략수송기 한 기마다 탑재되는 두 대의 15식 경전차를 포함한 다수의 장갑차로 무장한 기계화 부대입니다.
목표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평양 북쪽의 순안공항으로 만약 성공적인 착륙에 성공한다면 평양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세력을 일소하고 북한을 계례화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수송기를 호위하기 위해 젠20, 선양16, 선양11, FC31 등의 전투기 부대와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등 각종 지원기가 출격합니다. 칭다오와 리순에서도 북한 함대의 주력이 출격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2040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으로 미국의 해군력을 뛰어넘겠다는 야심찬 도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최소 한두 척의 항모가 북해 함대에 소속될 예정입니다. 또 중국은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크기만으로는 세종대왕급을 압도하는 0550을 비롯해 052D형 등 수척의 이지스급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대가 된다면 중국의 북해 함대는 한두 척의 항모, 3-4척의 대형 상륙함, 3-4척의 이지스급 순양함, 10여 척의 이지스급 구축함과 각종 함정으로 구성된 대규모 함대가 될 것이며 이들의 목표는 북한에 대한 신속한 개입 및 지원과 우리 해군의 이동을 차단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육해공으로 진격하는 중국군을 엄호하기 위해 산동과 북중 국경에 배치된 대량의 미사일 포대가 우리를 조준합니다. 주요 목표는 서울공항, 청주공항, 우리 주요 군공항, 평택기지 등의 미군기지, 평택항의 이함대 사령부 등 북한으로 진격할 우리 군을 지원할 모든 시설입니다. 반면 우리 국군도 북진을 개시하고 중국이 북한을 장악할 것을 우려한 미국 역시 발빠르게 우리 군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국군의 기계화 여단들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재배치됩니다. 이와 함께 삐라와 확성기를 통해 대규모 공세에 앞선 대북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한편 지도자를 잃고 혼란에 빠진 북한군 중 다수가 심리전의 영향으로 탈영 또는 항복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K9A2, K55A1 천무가 사전에 설정된 북한군의 거점으로 사격을 개시합니다. 현무철을 비롯한 탄도미사일들은 북한군의 핵심 진지와 공항을 타격해 사용불능으로 만듭니다. 우리 공항으로도 북중의 탄도미사일이 쏟아지나 대다수의 LSM에 요격됩니다. 국군의 타격은 거의 없으며 신속한 복구 작업으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후 발사원점으로 현무퍼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이 반격을 가합니다. 우리 역시 중국의 방공망에 수기의 탄도미사일을 이르나 결국 공항 및 군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한국의 미사일 전력만 따진다면 세계 4, 5위권으로 우리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의 공격이 적중한 공항이나 항구 주요 시설이 파괴되어 중국과 북한의 지원 시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군의 진격이 지연되고 빠르게 회복한 국군은 진격을 계속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탄두 중량이 가벼운 북중의 미사일과 달리 훨씬 큰 탄두를 탑재한 우리 전술 미사일들의 공격이 한 발로도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력은 핵미사일만 없을 뿐이지 웬만한 전력은 군사강대국들과 싸워도 절대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또 우리 군의 방공망 역시 크게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 되면 LSM,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구성된 다층 방어망이 구성됩니다. 2017년 아산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 효과를 분석했는데 패트리어트 팩3의 단층 방어망보다 팩3와 사드를 결합한 독한 방어망의 방어효율이 탁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한국 LSM의 최종 목표 성능은 사드급이며 천궁과 LSM의 조합은 사드와 팩3의 조합보다 더 저렴하게 많은 체계를 더 조밀하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최고의 방공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보다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순안공항을 향해 움직이던 중국 공군과 북진을 엄호하기 위해 출격한 우리 공군이 출동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제20과 FC31을 제외하면 스텔스전 능력이 없는 중국 공군의 전투기와 수송기들은 우리 군의 F-35A에 의해 전자전기를 잃은 이후 일방적으로 학살당합니다. 특히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LSM 포대들이 느린 속도의 수송기들을 연달아 격추시키는데 LSM은 사드급 탄도탄 요격체계인 동시에 사거리 150에서 300km급 대공 미사일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고양 북부 골프장에 LSM을 배치할 경우 평양 이북까지 주요 전장 전체가 LSM의 사거리에 포함됩니다. LSM의 위협에 수송기를 비롯한 중국군의 지원기들은 해항을 결정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중국 공군 역시 미 공군의 본격적인 개입 전에 후퇴를 시작합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공군은 주한미군의 감시정찰 및 전자전전력의 지원하에 보라매와 F-35A를 이용해 중국군의 대공방어를 무력합니다. 동시에 FA-50과 F-15K를 통한 폭격으로 중국 지상의 진격을 저지하고 특전 여단을 실은 중대형 수송기가 박천, 안주, 개천 등 중국군을 막기 위해 청천강 일대에 배치됩니다. 이와 함께 서해상에서도 대결이 이어지는데요. 리순과 칭다오 두 곳에서 출격한 북해함대는 4.25 사업으로 배치된 5개의 싸위선과 미군의 감시정찰 체계, 서해 여러 지역에 배치된 우리 탐지 설비에 포착됩니다. 중국의 구축함지대가 있는 리순항은 남포항과 직선으로 330km 떨어졌으며 칭다오 구진커우에 위치한 항모전단은 직선거리 560km, 실제로는 600km 정도를 항해해야 남포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한미연합사를 거쳐 두 군항 사이에 위치한 백령도로 넘어갑니다. 느린 함정이 없는 리순의 구축함지대는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5시간 안에 남포근해에 먼저 도달할 것이 예상되고 상륙전단을 포함한 칭다오의 항모전단은 시속 40km 속도로 하루 뒤 백령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대응해 한국은 평택항에서 120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한 합동화력함과 인천급 대구급을 중심으로 한 이함대가 출격합니다. 이함대는 직접적인 교전을 회피하면서 서해오도 전력과 연계해 적의 접근을 방해하면서 한강하구와 항해도 연안에서 북진하는 우리 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북해함대가 남포에 접근하기 위해 백령도 근해에 접근하는 순간 서북도서와 이함대의 합동화력함, 대함 임무를 위해 파견된 보라매에서 발사된 초음속,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대함탄도탄이 북해함대를 향해 쏟아집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요격체계의 엄호를 받은 우리 해군과 달리 공해상으로 진출해 지상방공망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북해함대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압도적인 숫자로 인해 아직도 많은 함정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북해함대는 003형 항모에 함재기를 출격시켜 우리 기지들을 타격하며 계속 남포로 향합니다. 투입되는 부대와 장비가 늘어나며 전장이 점차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의 주력인 7기동 함대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7기동 함대는 세종 배치2와 한국형 항모가 배치될 무렵 기동함대로 재편될 예정인데요. 7기동 함대 역시 중국의 북해함대와 마찬가지로 좁은 서해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7기동 함대는 서해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중국의 탄도탄을 회피하며 제주도 남방으로 진출해 사세보 굴에서 출항한 일본의 2, 4호위 대군 및 미국 7함대와 합류해 중국 동해함대의 북진을 막습니다. 동해함대는 중국의 최정예이면서 최대 규모 함대로 2030년대가 될 무렵이면 2척 이상의 10만 톤급 정규항모와 수척의 이지스급 순영함과 10척 이상의 이지스급 구축함으로 구성된 강력한 함대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해함대만으로도 서태평양에 주둔한 미 해군을 압도하므로 동태평양에 미 3함대가 올 때까지 한미일연합군은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5만 톤급 항모와 해상자위대의 3만 톤급 경항모 2척, 미국의 4만 톤급 강습 상륙함과 10여 척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이뤄진 함대가 요코스카 하와이에서 출격할 항모전단을 기다리며 중국군의 움직임을 차단합니다. 지상전장과 달리 해상전장은 중국의 우세로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추가적인 확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전체 전력을 투입하려 해도 오키나와 시모네스키 이와쿠니 기지, 세이키 뉴토벌에서 출격할 미일 공군의 F-35A 수백 대를 고려한다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연합함대 역시 중국 함대와 결전을 벌여 전력 손실을 일으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자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대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두 세력의 주력 함대가 대치를 이어나가는 동안 진해항에 정박해 있던 오성분 전단 소속 상륙함대는 포항으로 이동해 해병 1세단 병력과 육항공단 소속 항공대 등을 탑승시켜 북부를 향해 전진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원산, 함흥, 나진 등 한반도 북부의 요지들로 원산항을 점거해 북한 전방군단의 보급을 차단하고 평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진출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함흥, 나진 등으로 북진하여 북한의 산업시설, 핵시설 등을 회수하고 중국과 맞닿은 국경지대를 최대한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시점에 동해에 전개될 수 있는 전력은 오성분 전단과 동해 1함대를 제외하면 마이르주의 해자대 소속 3호위 대군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간섭을 원치 않는 한국의 거절로 3호위 대군은 블라디보스크의 러시아 해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군군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육군도 북진을 이어갑니다. 저항을 시도하는 북한의 기갑 세력과 거점은 아파치 헬기의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파괴되며 길을 막고 있던 저항 세력은 분쇄됩니다. 개성행 직통로가 열리고 일부 기갑 부대와
뒤이은 보병부대가 개성으로 진입합니다. 한편 1단의 기갑부대가 개성을 우회해 개성 남방의 평야로 진격합니다. 이를 맡는 부대는 아마 7기동 군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야 사이의 산간의 진지들을 향해 2함대의 한포 지원을 비롯해 해병 2사단의 포격 지원, FA-50과 F-15K 보람의 아파치의 근접 항공 지원이 쏟아지고 기갑부대가 산악지대 사이에 도로를 돌파합니다. 동시에 해병 2사단과 서북도서 해병 일부가 해안에 상륙해 황해도 연안의 북한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사후 지휘권이 분산된 북한군은 이런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와야 됩니다. 개전이 일이 될 쯤이면 국군이 북한군의 주방어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평양 남부의 재령평야로 진입할 것입니다. 산악지대를 돌파한 우리군은 부대를 북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북쪽의 병력은 대풍군을 점령해 금천, 평산, 신막, 시리원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을 따라 북으로 진격합니다. 서쪽으로 진격하는 부대는 도하 능력을 가진 K-21과 K2 전차를 중심으로 예성강 도하를 시작으로 대규모 도하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서해오대의 해병과 연계해 옹진반도의 북한군을 무력화시키고 재령을 통해 남포항 남부로 진격해 중국군의 남포항 진입을 원천 봉쇄합니다. 중국 지상군의 진격은 한미연합군의 맹폭과 특전여단의 방어선에 막혀 청천강 이북에서 저지되고 맙니다. 한편 중국의 공군은 큰 손실을 입고 자국 방어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데요. 남포로 전진하던 북해함대 역시 우리군이 남포를 장악했음을 파악하고 퇴각합니다. 개전 2일이 지날 무렵이 되면 전세계 각지에서 항공수송된 미국 병력이 칠곡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미군의 전시물자를 주령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미군의 증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무렵 원산과 함흥에서도 우리 해병대의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기동헬기 대대들이 항구를 향해 강습을 시작하고 소해함들이 항구에 뿌려진 기뢰를 제거합니다. 동시에 KAV-2, K1, E2 전차를 탑재한 공기부양정이 상륙 공격 헬기 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상륙합니다. 일부 저항 세력을 제압한 해병대는 함흥과 원산을 점령하고 장진호와 단천시까지 진격해 산악지대를 따라 남한 중국군과 산발적인 교전을 시작합니다. 전쟁 3일차가 되면 전황은 완전히 우리군에 유리해집니다. 대량의 군수물자를 실은 미국의 사전배치전단 소속 화물선들이 부산항에 정박해 전시물자를 쏟아냅니다. 중국의 남해 함대는 난사곤도로 직결하는 영연방, 인도, 필리핀 등 세계 각국 함대로 인해 동해 함대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 해군의 항모전단이 하나둘 동중국해로 직결하기 시작합니다. 동북아에서 중국 해군의 우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자전기와 공격기를 비롯한 미군의 막강한 전력이 투입되면서 중국군은 진격을 포기하고 한반도 북부의 산악지대에서 방어를 굳힙니다. 우리 군은 손실된 장비를 보충한 뒤 평양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전황을 파악한 북한 지도층은 중국을 지지한 파벌을 배신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원조를 청한 파벌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수립된 북한 정권과 연합군 사이의 항복 협상이 시작됩니다. 중국 역시 이 협상에 참가해 한반도 북부를 완충지대로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려 하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파키스탄과 휴전 협정을 체결한 인도군이 히말라야 라다크 지방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인데요. 과거 중국은 인도와 아크사이친, 아로나찰 프라데시, 시킴주 북부 산악 지역 등의 군사적 대립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이어진 3200km의 국경을 중국 서남부와 맞대고 있습니다. 중국의 눈과 힘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쏠리는 이때를 인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즉 한중전쟁은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단 2일 이상만 버텨준다면 인도처럼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합류하게 돼 한국의 승리가 확실해집니다. 아무리 중국의 군사력이 한국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한국 국군을 고작 수일 만에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왼수 같은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더 중국과 많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유일한 도전자로 보고 있는 미국의 압박도 강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중일 3개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지난 한일전쟁에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전쟁은 미사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공격을 비롯한 전면전은 그저 멸망을 의미하기에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전쟁을 회피하려 합니다. 2차 대전의 나치 독일이 아무리 불리해지더라도 연합군을 상대로 독가스 공격을 하지 않은 것이 이를 잘 증명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왕따 중국은 한미일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온 사방에서 공격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핵전쟁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눈물을 머금고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저 희망일 뿐 한반도에서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난다면 중국의 몰락은 불가피해지는데요. 군사, 정치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과시되면서 그토록 염원하던 중국몽은 말 그대로 영원한 꿈으로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해안가 무역 도시들이 자치 독립을 선포하고 공산당이 붕괴하며 군벌 시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한편 무너지는 중국으로부터 연변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자치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만주 자치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북한의 신정부는 부분적인 자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 통일에 합의하고 한국, 만주, 몽골 3개국의 연방 결성이 극적으로 타결됩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총인구 1억 2천만의 거대 연방이 아시아 패권국으로 올라서며 일본 역시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변모하게 되는데 세계 군사력 3위, 세계 경제력 순위 4위의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